이번에는 ESG 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럽연합의 5가지 규제는 기업 대응부터 이제 ESG 수검, 평가에 대한 수검이나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것들은 원청사의 실사 의무나 온실가스, 분쟁광물처럼 협력사까지, 가치사슬까지 연계되어서 그 규제가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ESG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대응도 필요할 수 있지만 종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요. 모든 기업들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탑다운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담하는 담당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ESG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을 향하는 사회지표, 그리고 자연을 향한 환경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회, 위기, 관리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어느 게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지배구조 지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ESG 평가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고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보기에는 이걸 왜 하지? 하는 중요도가 낮은 지표가 포함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다양한 분야의 차원에 있는 ESG 평가 점수가 이거를 합쳐서 몇 점, 과연 이 점수가 기업의 위험관리 수준을 진짜로 대변할 수 있나? 저위험이라고 나오면은 진짜로 문제가 안 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ESG는 계속해서 더 학문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연구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교토 의정서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대량 배출하는 기업들을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제품 탄소 발자국 규제, 탄소 국경세 시방, 그리고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그린딜 규제 패키지를 201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산정할 수 있어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정 후에는 감축 목표와 달성 수단을 찾아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될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제3자 이니셔티브까지 참여를 해서 다른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공시 규제는 현재 평가 대응용 GRI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가장 필요할 거고요. ESG는 결국 평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ESG가 그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각 국가나 회계 쪽에서는 잘못된 공시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법령이 제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비재무 정보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 ISSB나 ESRS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나라 회계 혹은 유럽연합에서는 회계 표준에 따라서 ESG 정보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 평가 규제는 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 이런 데 이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법률로 먼저 발전이 됐는데요. 근 10여 년에 걸쳐서 발전되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2024년 7월에 시행이 된 공급망 실사법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협력사들이 ES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사가 실사 의무를 잘 이행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는 협력사 평가를 했는데도 협력사에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즉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결과를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규제는 제품 안전 정보, 친환경 정보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유럽연합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계속해서 산업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성,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사회적 영향, 고객 리뷰, AS 정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국경을 넘는 이제 통관에서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언제든 이 제품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불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디지털 제품 요건 DPP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는다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규제는 환경사회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녹색 채권, 그리고 일반 회색 채권 대비 금융적 이익과 인센티브까지 주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나 신용평가사 같은 데들이 이제 금융상품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ESG 평가에 처음에 주도를 했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나 ESG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펀딩이나 어떤 자금을 조달할 때 친환경이나 친 ESG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텍소노미를 준수하는 이런 것들을 인증받아서 외부로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ESG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ESG 평가는 결국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다루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ISO에서는요,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런 순환 사이클 개선을 위한 이런 것들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회계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런 표준에서 보시면 지배구조, 전략, 영향, 위험, 기회관리 그리고 지표와 목표 이런 4단계의 요소로 정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외부로 공시하고 실천해야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ESG는 기업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생한 만큼 우리는 이거를 이런 관리 툴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진정한 대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각각의 ESG 규제가 어떻게 도달하고 지표의 의도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ESG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KMR